한국의 경제 성장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 미국인 교수가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중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한국 문화도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K-팝도 그렇고 한식도요. 재료도 중국의 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중에 중국집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수와 그 학생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한 여학생이 논리적으로 반대 주장을 말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25살의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국 출신이시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세요. 두 분 다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 실력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에 불과했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이해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완벽한 미국인이 되고 싶었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놀려서 이후로는 절대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제 한국 이름 대신 수전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한국적인 것들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성격은 꽤 논리적이고 차분한 편이에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죠. 수치와 그래프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취미는 클래식 음악 감상과 테니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대학에 와서는 테니스를 시작했죠. 이런 취미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한국이나 아시아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유럽 경제만 공부하고 싶어 했죠. 졸업 논문도 미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관한 연구로 썼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교수님이신 존 스미스 교수님은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셨거든요. 교수님의 권유로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미스 교수님의 말씀대로 일본이나 미국의 도움으로 이뤄낸 결과라고만 생각했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지했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걸 알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매력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계 미국인인 제 절친 에밀리는 늘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아류작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그 말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정미선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선 언니는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다가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미국에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 학생일 뿐이었는데 점차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미선 언니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히 IT 산업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국심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언니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들은 점점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저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 조금 알게 된 정도였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태로 저는 박사 과정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지, 졸업 후에는 어떤 길을 걸을지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제 인생이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요. 미선 언니를 만난 후 제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해갔죠.
우선 미선 언니가 추천해준 한국 경제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장을 이뤄냈다니.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특히 현대, 삼성,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애플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강자로 성장했는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게 됐는지 알게 됐죠.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공 비결을 배우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9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부터 끊임없는 R&D 투자, 과감한 시설 투자로 이뤄낸 기술 혁신까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 과정이 인상적이었죠.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도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가 자동차라는 이미지였지만 품질 향상과 디자인 혁신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론칭한 거예요.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로 소비자 신뢰를 얻은 전략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삼성전자의 성과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엔비디아는 AI와 그래픽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맡겼다는 건 한국 반도체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었죠. 이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건 한국이 이제 단순한 팔로워가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에요. LG전자의 OLED TV 기술 혁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OLED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서 지금은 프리미엄 TV 시장을 석권하게 됐잖아요. 이런 선구자적인 도전 정신이 한국 기업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 포스코의 제철 기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기업들의 성공을 파헤칠수록 한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이라는 사실에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미선 언니가 추천해준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됐죠. 특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기업 문화와 직장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 이런 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죠. K-팝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BTS의 음악을 진지하게 들어보면서 그들의 가사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한국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알게 됐죠. 이런 콘텐츠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이제 이해가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를 봤는데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예리하게 다룬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다니 라는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공부하면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점차 제 연구 주제도 한국 경제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빠른 기술 수용성과 혁신 능력에 감탄하게 됐어요. 이런 능력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더 이상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죠. 오히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가진 독특한 시각이 경제학 연구에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난 자랑스러운 한국계 경제학자야라고 다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죠. 그런데 하루는 강의실에서 존 스미스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과 제 절친인 에밀리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기적일까요? 스미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일본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진정한 혁신이나 독창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죠.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들 하지만 결국은 일본 기업들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베낀 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일본 차의 디자인과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대부분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계 미국인 학생 에밀리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도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K-팝도 그렇고 한식도 그렇고 심지어 한국어도 한자에서 유래했잖아요. 에밀리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스미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밀리 좋은 지적이에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도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가져와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죠. BTS? 결국 미국의 팝 문화를 한국식으로 각색한 것 아닙니까?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약간 개선한 것에 불과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결국 일본에서 시작된 거죠. LG의 OLED TV? 기본 기술은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에밀리가 다시 한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OLED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한국은 그저 그 기술을 가져다 상용화했을 뿐이죠. 스미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도움과 모방에 의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창적인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죠. 한국의 기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도한 위계 질서, 장시간 근로, 비효율적인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 글로벌 기업에 어울리는 문화일까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과거의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밀리가 또다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중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한대요. 이런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스미스 교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화가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과도한 암기식 교육, 창의성 부족, 높은 사교육 의존도.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과연 세계를 선도할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에밀리도 다시 한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불쌍해요.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진 인재들이 과연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힘들 겁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도 위협받게 되겠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축소, 연금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들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과 에밀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이대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적 성공에 대해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히 일본과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초기에는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도움이 되었지만 한국의 성장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었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199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R&D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일본차의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문화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것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K-팝의 경우 미국의 팝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과 퍼포먼스를 통해 전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BTS의 성공은 단순히 미국 팝의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문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융합한 결과입니다. 한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문화와 조리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치나 고추장 같은 한국의 발효식품들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죠. LG의 OLED TV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기본 기술이 이미 존재했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상용화한 것은 LG의 독자적인 기술력 덕분입니다. 현재 LG는 OLED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도입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할 점이 많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교육이 암기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최근에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OECD의 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단순 암기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사회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출산 장려 정책,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혁신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R&D 투자 비중, 특허 출원 건수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의 혁신 역량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예요.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한국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은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사실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지만 주로 일본에 대해 연구했지 한국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던 것 같아요. 당신의 발표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라고 하시고 제 박사 논문 주제인 한국의 경제 혁신에 대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더욱 강해졌고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논문을 완성하기 전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장 연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간의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여러 대학 및 연구소와 접촉했어요. 한국행을 앞두고 저는 무척 설렙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나라, 제 뿌리의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요.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하고 최첨단 기술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미선 언니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미선 언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꼭 가보라고 추천하였죠. 그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며 수많은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한국의 기술 혁신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도 가보면 좋은 곳이며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최첨단 연구 현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죠. 문화적인 면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꼭 봐야 하는데 경복궁 같은 고궁을 구경하고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좋으며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전통시장도 가보면 한국의 서민 경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언니의 말에 저는 더욱 설렜습니다.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한국의 기업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죠. 미선 언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인턴을 뽑고 있으며 한국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가 많을 거라고 오히려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방문이 기대도 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걱정도 되는데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한국분들께서 제가 한국에서 꼭 경험해봐야 할 것들이나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곳들도 추천해주세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나 행사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제 뿌리를 탐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저의 이러한 노력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수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수진 씨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녀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수진 씨가 한국 방문을 기대하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이 있다며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감동 있고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감동 한수저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